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22년 5월 7일 오전 강원도 동해경찰서 수사팀 형사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모두가 잔뜩 긴장한 분위기 속에서 이들은 삼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죠. 제보를 받고 조사 중인 살인사건이 있는데요. 마침 용의자의 소재가 바로 이곳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아파트 입구는 물론이고 인근의 상가까지 곳곳에 잠복하면서 그가 나타나길 기다렸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그가 1층 아파트 출입구에 등장합니다. 경찰들이 재빠르게 움직여서 즉각 진입로와 또 미리 예상한 탈출로까지 막은 채 신속히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렇게 용의자 검거에 성공하게 돼요. 붙잡힌 그는 48살의 이 씨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 굉장히 빠르게 잡힌 케이스예요. 이 씨가 용의자로 지목된 지 단 12시간 만에 긴급 체포된 건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을 잡고 난 후부터 하나씩 놀라운 사실들이 양파 껍질처럼 드러납니다. 이 인간이요, 단순한 살인마가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 희대의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진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과 비교해서 악랄함은 비슷해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름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죠. 도대체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일단 현재 검거된 이유는요, 함께 살고 있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입니다. 48살이라고 했잖아요, 범인이. 그런데 12살이나 많은 60세 김 씨가 동거녀였어요. 또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불과 11일 전부터 동거를 시작했대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동거녀 김 씨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 사건이 경찰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결정적인 제보 전화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누가 있는데요. 사람을 죽였대요. 이게 맞는 건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얼마 전에 술에 취한 이 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한 잔 더 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인데 이 씨가 같이 사는 여자를 보내버렸다, 죽였다 이런 식으로 털어놓은 거예요. 당시 제보자는 동거녀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이때 마침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이 씨의 손에 핏자국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 정말인가 싶어서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즉각 경찰은 이 씨의 위치를 추적했고 일단은 동거녀 어디냐 행방을 물었는데요. 이 씨는 극구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당장 시신이 발견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그 어떤 걸 단정할 순 없죠. 그래서 다음으론 그럼 동거녀와 함께 사는 그 집 주소 어디냐라고 묻게 되는데 이 씨가 끝까지 답변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이후에는 아예 휴대폰 전원 꺼버리고요. 그대로 잠적해요. 경찰의 의심은 짙어지고요. 겨우겨우 수소문을 한 끝에 경찰은 동거녀의 주택 주소를 찾아냅니다. 그렇게 도착을 해보니까 문은 굳게 잠겨 있어요. 별 수 없이 창문을 통해 진입을 하는데 안에는 섬뜩한 현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 안 침대 위에서 동거녀 김 씨가 벽을 보며 누워 있어요. 그런데 얼굴과 목, 가슴, 등, 복부, 팔, 손목까지 상반신의 대부분이 그야말로 난자당한 끔찍한 모습이었죠. 당시 침대 매트리스와 그 옆에 벽지까지 그날의 잔혹함을 보여주듯 혈흔이 여기저기 흥건합니다. 심지어 시신의 어깨에는 부러진 칼날이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칼이 떨어져 있었고요. 이 칼이 약 20cm 정도 되는 과도인데 얼마나 강한 힘으로 공격했으면 칼날이 부러졌겠어요. 실제로 피해자 죽은 김 씨의 손에는 이 무자비한 공격을 끝까지 막아보고자 했던 처절한 방어흔이 발견됐습니다. 현장과 시신을 딱 봤을 때 사망 직전까지 그녀가 당했을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려웠죠. 경찰이 조금 더 시신을 살펴보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시신의 앞쪽과 뒤쪽에서
공격흔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즉 이건 신체 앞뒤면에 범인이 다른 흉기를, 두 가지 흉기를 사용했다는 뜻이 돼요. 얼마 안 가 경찰이 그 두 번째 범행 도구를 찾아냈죠. 길이가 한 33cm 정도 되는 앞서 과도보다 더 긴 시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지금 두 개의 칼로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뜻이 되는데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고요. 여기서 잠깐 이 씨와 동거녀가 어떻게 만났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중순인데 두 사람이 우연히 길거리를 지나다가 서로 마주쳤다고 해요. 어쩌다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딱 둘이 눈이 맞은 거죠. 여자인 김 씨가 더 마음에 들었는지 같이 맥주나 한잔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날 밤 김 씨의 집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사실상 그 날부터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꽤 빠르게 진행이 되는 듯하죠. 물론 이건 범인의 진술에 의존한 거긴 한데 사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편 앞서 검거된 이 씨는요, 범행 일체 부인했고 오히려 황당한 변명만 내놓습니다. 그 당시 자기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하지만 둘이 있었던 건 확실하고 게다가 지인한테 자백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그를 더 강하게 추궁하는데 버티고 버티던 이 씨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기 시작했죠. 술자리를 같이 가졌는데요. 자꾸 딴 놈한테 눈길 주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말다툼을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동거녀가 다른 남자한테 어떤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게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이죠. 어쨌든 그렇게 자백을 받아내면서 이 사건은 남녀 사이의 말다툼 속에 벌어진 비극적인 살인 정도로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2022년 8월이에요. 범인 이 씨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언론에 최초로 보도됩니다. 그 내용이 놀랍게도 범행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미 지난 2001년과 2012년에도 2명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적이 있는 완전 상습 범죄자였던 거죠. 좀 더 알아볼까요? 그의 첫 번째 살인은 약 20년 전인 2001년 5월입니다. 경산 마산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어요. 피해자는 그의 전처 A씨였죠. 당시 아내가 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다, 이혼을 요구해요. 여기에 격분한 E씨가 양손으로 A씨의 목을 힘껏 눌러서 의식을 잃게 만들었고요. 이후에 깨진 소주병으로 가슴 쪽을 깊게 찔러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다행히 바로 검거가 됐는데 여기서 아주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이 부부고 그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져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는 게 인정돼요. 그렇게 내려진 형벌은 고작 8년. 8년이에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건 솜방망이 정도가 아니라 솜사탕 처벌입니다. 그렇게 형을 마치고 2009년 다시 사회로 그가 돌아옵니다. 이것도 원래보다 4개월이나 일찍 가석방이 됐대요. 어쨌든 출소한 그는 또다시 자신과 함께할 여성을 찾아 헤매는데 마침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베트남 아내와 재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었죠? 아내를 두고 또 다른 베트남 여성 B씨와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녀와 세 번째 결혼을 꿈꿀 만큼 애정이 대단했다고 해요. 그렇게 둘이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몇 년을 있다 보니까 B씨 역시 이 남자의 집착과 상습적인 폭력에 치가 떨립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베트남으로 도망가요. 바로 이때 이 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즉각 비행기표를 사서 베트남에 있는 B씨의 친정으로 무작정 찾아갔죠. 2012년 3월 25일 베트남 친정집에 도착한 그는 B씨의 어머니와 마주했어요. 딸이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 애원을 했죠. 협박도 하고. 근데 어머니가 말을 해주겠어요? 그냥 너 제발 나가라 라고 했죠. 그러자 B씨의 어머니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범인이 준비해온 칼을 꺼내 들더니 어머니를
16번이나 찔러요. 그녀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사실 범인 이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아예 불을 질러서 일가족 전체를 몰살하려는 계획이 있었죠. 다행히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황당한 건 이 뒷얘기예요. 현지에서 체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다소 가벼운 14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거예요. 심지어 중간에 가석방이 됐고 실제 수감한 기간은 8년 5개월 뿐입니다. 아니, 어떻게 베트남 법원이 자국민을 살해한 이 범인을 이렇게 빨리 석방시켜준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또다시 충격입니다. 이 씨가 베트남 교도소에 있는 동안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했대요. 교도관 눈에도 죄를 뉘우치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동시에 이 씨가 베트남에 있는 한인 교민들을 이용해요. 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자신이 베트남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있다. 내가 이 B 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건 나를 떠나버려서 거기에 대한 분노로 홧김에 저지른 일이다. 나 지금은 한없이 후회하고 있다. 막 편지 내용만 보면 눈물로 호소를 해요. 아니 근데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칼 들고 그 집 찾아간 게 누군데. 근데 의외로 이게 먹혔어요. 편지를 읽은 교민들이 억울함에 공감을 했는지 심지어 모금으로 돈까지 마련해서 이 씨의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청원했죠.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도 고작 8년 5개월 만인 2020년 또다시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출소한 직후 그는 범죄자 신분이라 바로 한국으로 추방당해요.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동건녀 김씨 살인은 2022년에 발생했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한국 돌아와서 그러니까 출소해서 2년 만에 세 번째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 씨는 계속 그날 상황이 술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막 우겨요. 조사 받을 때도 우발적으로 죽인 것 같다 막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요. 하지만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 감식을 진행했던 경찰이었는데 우선 피해자의 앞과 뒤를 각기 다른 종류의 흉기로 공격했다는 점, 이걸 좀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술에 그렇게 취한 채 그런 거라면 어떻게 그 집요하게 심지어 도중에 칼날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바꿔서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형사가 이 증거를 토대로 이 씨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드디어 이 씨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동거한 지 열흘 정도가 지났을 무렵입니다. 사건 전날인 5월 5일 오후였죠. 문득 그는 동건녀 김 씨가 예쁘게 화장을 한 걸 알아채요. 평소에는 화장도 잘 안 하던데 오늘은 왜 화장을 했을까? 하는 순간 이 씨의 머릿속에 다른 남자 만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꾸민 거야? 의심이 들었대요. 근데 그 의심이 쉽사리 가시지 않았고 막 불쾌감으로 번졌죠. 그래서 저녁 식사하는 내내도 막 저기압 상태였어요. 그러다 저녁 8시가 됐는데 이 씨의 친구가 술이나 한잔하자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씨는 여전히 저기압에 좀 찝찝한 마음으로 동거녀를 대동하고 약속 장소로 나가게 돼요. 그날 술자리가 자정까지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때 술을 먹던 동거녀 김 씨가 마침 그날 이제 만난 이 씨의 친구한테 말을 건네요. 정말 친구분 사람이 참 좋아 보이네요. 너무 멋진 것 같아. 다음에 우리 집에도 초대할 테니까 놀러 오세요. 이게 이제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뭐 어쩌면 입에 발린 칭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씨에겐 아주 기분 나쁘게 들린 거예요. 계속 뇌리에 남아있고요. 왜 내 친구가 마음에 들어? 하면서 막 심각한 왜곡을 하는 거죠. 참. 그렇게 얼마 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씨가 동건녀를 쏘아붙입니다. 너 왜 안 하던 화장했어?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아까 딴 놈 만나고 온 거지? 그리고 내 친구한테 왜 이렇게 들이대냐? 그러니까 모든 의심은 다 남자 관계예요. 황당한 김 씨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막 화를 냈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이 씨가 그녀의 막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면서 계속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다툼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죠. 그런 와중에 이 씨가 먼저 말을 해요. 야, 내가 치사하다. 내가 이 집 그냥 나갈까? 네, 여기에 이제 집주인 동건여 김 씨가 그래, 당장 나가버려. 소리를 쳐요. 홧김에 한 소리겠죠? 근데 범인에 따르면 그 순간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아니,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김 씨를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벌어졌죠. 주방으로 달려가더니 과도를 집었고요. 바로 안방 침대에 앉아있던 김 씨에게 달려듭니다. 눈에 살기가 가득해요. 그리고 더 이상의 대화도 없이 그대로 목과 가슴, 복부 수십 회에 걸쳐 찔렀죠. 그 과정에서 칼날이 부러지게 되는데 정말 너무도 순식간이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막 많은 피를 흘리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래도 칼이 부러졌으니까 이제 끝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 씨가 나가서 또 다른 식칼을 가지고 왔고요. 결국 55개의 치명적인 자창과 절창을 입히게 되죠.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후 그는 피가 튀어있는 옷을 그대로 입은 채 현장을 벗어납니다. 하지만 떠나기 직전에 시신이 쉽게 발견되지 못하도록 문을 철저히 잠궈뒀어요. 이 행동이 만취한 사람의 행동일까요? 네, 치명적인 약점을 여기서 남긴 거예요. 이후 그는 경찰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바로 핸드폰 꺼버리고 또 자기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안전모 같은 걸 쓰고 돌아다닙니다. 그런 와중에 지인 만나서 술김에 살인을 자백했는데 그걸 통해 경찰에게 꼬리가 잡힌 거죠. 참고로요, 아까 검거된 곳이 삼척의 아파트였잖아요. 형사들이 잠복하고 있던데요. 이것도 알고 보니까 아주 황당한 사실이 있어요. 이 남자가 동건효 김 씨 외에도 몰래 만나던 또 다른 여성이 있더라고요. 삼척 집은 바로 그 여성의 집이었고요. 게다가 추후 진행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도 충격적이더라고요. 40점 만점에 32점을 받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경우 38점을 받았고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29점, 부녀자 연쇄살인마 강호순이 27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조두순과 강호순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추가적으로 인성검사를 받았는데 여기에서도 이성 문제와 관련해서 쉽게 폭력성을 드러내고 또 앞으로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한편 또 다른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방송사에서 이 범인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돼요. 거기서 들어보니까 이 씨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본드와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소위 불량아로 찍혀 있었어요. 여러 번 경찰서 들락거렸죠. 또한 전처를 살해했던 이유도 밝혀지는데 첫 번째 부인이요. 맨날 본드 마시고 막 환각 상태에 빠져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대요. 그러니까 전처가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나를 떠났다는 그 분노 때문에 아내를 7일 만에 찾아내서 잔인하게 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보복살인이거든요. 근데 당시의 법원은 이 남편 이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우발적 살인이다. 그리고 8년 어이없는 형량을 선고했던 겁니다. 이 가족들과의 인터뷰 당시에 그 가족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걔가 얼마나 흉악한 인간인지 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더 이상은 출소하면 안 된다. 이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이 씨의 인생 세 번째 살인 재판, 이번에도 역시나 교묘하게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그 형을 좀 줄일 목적으로 온갖 지인들한테 탄원서 좀 써달라 부탁을 해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 씨가 참 섬뜩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한때 그와 친했던 친구들 또는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은 이 씨요? 아유 이 씨 되게 순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입을 모으더라고요. 와,
지금 앞서 가족들조차 걔는 구제불능이다 막 혀를 차는데 반대로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이중적인 착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왔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익히 잘 알려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징이기도 해요. 왜 그 테스트를 받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이코 이 씨는 검찰 쪽에서는 얘는 사형이 마땅하다라고 구형을 했지만 1심 판단은 무기징역이 내려집니다. 이걸 또 검찰은 부족하다고 항소를 했고 범인 측은 과하다라면서 항소를 해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이미 2번의 살인 전적이 있고 또 재범 사이 간격이 지금 짧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질이 나쁜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씨의 재판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긴 했는데 다행히 원심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죠. 그렇게 사이코패스의 삶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이런 위험인물을 애초부터 그렇게 쉽게 세상에 보내준 걸까요? 아니, 처음에 형량을 높게 주면 2번째, 3번째 비극은 막았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솜사탕 처벌의 영향 때문인지 실제 우리나라 강력범죄의 재범률이 무려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10명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중 5은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일한 처벌, 범죄자의 사정만 고려해주는 지나친 인권주의의 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초범인지 아닌지 그 여부, 지금 반성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 맨날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분법적인 시선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범죄가 줄고 있지 않은 현 사회에 대한 탐구와 범죄자의 본질을 바라보는 현명한 시각이 우리 사회와 또 판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2년 3월 13일 청주시 흥덕구. 정막이 맴돌던 새벽 3시에 복대동에 위치한 원룸촌에서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와 이 상황에 주민들이 하나둘 눈을 비비면서 창밖을 확인했죠. 거리는 이미 경찰들로 북적거렸고요. 어딘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한편 현장에 온 경찰들이 빠르게 한 원룸 안으로 진입합니다. 들어가서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눈에 띈 곳은 베란다였어요. 야, 저거 사람 발 아니야? 당시 베란다에는 이불이 쌓여 있었는데요. 그 사이로 사람의 한쪽 발이 삐죽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었냐면 발이 살색이 아니라 이미 까맣게 변색될 정도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죠. 경찰들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췄습니다. 예상대로 그곳엔 시신이 놓여 있었죠. 피해자는 31살의 남성 이 씨. 그는 엎드려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을 치려는 듯한 모습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팔이 머리를 감싸는 형태로 또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시신의 상태가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그는 속옷만 입고 있었고요. 몸 전신에 상처와 멍이 빼곡했습니다. 근데 시신에 또 다른 특이점이 있었죠. 온 몸을 뒤엎은 이 수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저항흔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건 쌍방의 다툼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 일방적인 무차별 폭행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발견된 게 있는데요. 흉기로 추정되는 3단봉,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피해자가 직접 쓴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피해자 이 씨가 죽음을 맞이한 그날의 끔찍했던 상황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 이 씨의 마지막 행적을 좀 따라가 볼게요. 그는 약 한 달 전인 2월 초부터 행방이 묘연했어요. 마지막 연락은 시신으로 발견되기 3일 전인 3월 10일 그날이었는데 이 씨를 찾아온 사람은 집주인이었죠. 지난달 방세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집주인은 이미 여러 번 세입자들이 월세 안 내고 그냥 도망가는 그런 일들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물에 와서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몇 번이나 이 씨네 집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간에 그가 목격한 게 있습니다. 집 앞에 놓여있던 그 자전거의 위치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집에 누가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 근데 왜 연락을 안 받지? 결국 집주인은 이 씨네 집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집안에 불이 탁 켜지면서 이 밑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야 나오나 보다 싶었는데 이후로도 한참을 기다렸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에다 이렇게 귀를 대봐요. 근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상함을 느낀 집주인이 이걸 어쩌지 하던 그때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자친구와 싸워서 집에서 쫓겨난 상태라 연락이 안 돼요. 밀린 월세는 조만간 지불하겠습니다. 이 씨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집주인은 그래 뭐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싶어서 발걸음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 9시였어요. 약속대로 월세 50만 원이 송금이 됐습니다. 월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같은 날 밤 이 씨의 집을 찾아온 또 다른 방문객이 있습니다. 이 씨의 아는 형이었는데 방문했을 당시 집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 집에 있는데 왜 연락이 안 돼? 초인종 누르고 문도 막 두드리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형은 얘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그러자 곧장 답장이 왔어요. 형, 내가 여자친구랑 싸워서 그래. 괜찮아지면 그때 연락할게. 이 문자에 형은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감감무소식이던 이 씨가 자택에서 3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난 2월 초부터 무려 한 달간 이 씨를 직접 만나거나 또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됐고 집주인과 아는 형과는 문자만 주고받은 거고요. 그게 정말 이 씨가 맞았을까요? 의문이 쌓여가던 그때 경찰의 눈에 중요한 단서가 포착됩니다. 그건 바로 집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가정용 CCTV였어요. 처음 경찰은 이 씨가 사망한 날짜를 3월 10일부터 3월 13일 사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문자를 주고받은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3일 안에 사망을 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막상 CCTV를 보니까 이 시기에 이 씨는 이미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란다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언제 사망을 했다는 걸까요? 경찰은 계속해서 시간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있는 이 씨의 마지막 모습을 찾아내는데 그건 무려 한 달 전인 2월 초였어요. 일단 2월 4일 저녁 8시 30분 이 씨는 난방도 되지 않는 이 비좁고 추운 베란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속옷 차림 상태로 머리에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쓰고 있었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앞에 등장한 여성. 그녀는 이 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막 과격하는 거예요. 근데 어쩐 일인지 이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여성의 폭력을 참아내는 거죠. 이 여성이 누구냐? 바로 이 씨의 동거녀 33살 한 씨입니다. 막 머리를 때리고 하는 이 폭행은요. 다음 날까지 2월 5일까지 쭉 이어졌어요. 거의 15시간 동안 이어진 폭행이었죠. 그러니까 피해자는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는데 CCTV 속 그 가해자 한 씨는 더 악랄해집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 씨를 억지로 끌어안은 거예요. 그리고 고무장갑을 끼더니 그걸로 목을 조릅니다. 심지어는 피해자의 맨살에다가 담뱃불을 지지기도 하고요. 너무 가혹해요. 결국 이런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이 씨가 쓰러져 버렸죠. 그러자 한 씨가 그를 베란다 밖으로 이제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끝났나 싶었던 순간 한 씨가 다시 베란다에 나왔죠. 그리고 그녀의 손에 3단봉이 들려 있었어요. 3단봉으로 막 치는 거예요. 아니 3단봉 이걸 들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정말 악마와도 같았거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러는 내내 맞는 내내 이 씨가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다 참아낸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폭행당한 몸으로 이 씨가 무려 6일간 베란다에 감금돼요. 그동안 한 씨는 남자친구에게 물을 포함해서 그 어떤 음식도 허용하지 않았죠.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금지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된 상황 속에서 이 씨는 탈수 증세, 저체온증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결국 2월 11일 숨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 씨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시신을 그대로 베란다에 방치해 둔 거고요. 여기까지 확인한 경찰은 수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일단 건장한 30대 남성 이 씨가 왜 저렇게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까? 이게 좀 미스테리해요. 그리고 또 둘이 신체적으로도 차이가 있거든요. 여성 한 씨는 한 160cm 정도 키에 호리호리한 체구였고요. 남성 이 씨는 175가 넘는 좋은 체격이었어요. 그러다가 더 충격적인 게 밝혀지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가해자 한 씨 여성이 당시 임신 4개월 임산부더라고요. 그리고 애 아빠는 동거하던 이 씨였고요. 아니 그럼 왜 아이의 아빠이자 같이 살던 남자친구를 왜 살해하냐고요. 이 씨와 한 씨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관계, 그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1년 5월 피해자 이 씨는 타지에서 이 지역에 와서 좀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볼링 동호회에 갔고 거기서 한 씨를 만나게 된 거죠. 한 씨는 처음엔 아주 자상하고 또 따뜻하게 챙겨주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빠르게 빠져든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난 지 한 달 만인 6월, 그때부터 교제를 시작합니다. 한 씨, 이 여성이 굉장히 밝고 씩씩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씨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이쁨을 받았고요. 남자친구 가족도 막 살뜰하게 챙겨요. 이 씨 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데 아버님 외롭지 않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외출하세요? 이렇게 수시로 막 연락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너무 예쁘죠. 한 씨 너는 우리 예비 며느리다 라면서 정말 각별히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요. 이 두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만남을 하고 있는 완벽한 커플이에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사실 이 둘의 관계가 일반적인 연인 사이라고 보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애를 시작한 지 4일째부터 무직이던 여성 한 씨가 남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당시 남성 이 씨는 그냥 체크카드로만 생활하면서 신용카드 없이 알뜰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돈 아껴서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근데 여자친구가 지금 만난 지 4일째 만에 처음엔 10,000원, 100,000원 하다가 이제 점점 이게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의 경제 사정도 급격히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어느덧 만난 지 3개월 만에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하게 돼요. 정확히 동거라기보단 이 씨네 집에 여성 한 씨가 들어와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생충의 삶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월세? 당연히 남성의 몫이고 전기값조차 자기가 내질 않았대요. 동시에 남자친구가 너 오늘 어디 갈 거야? 너 빨리 들어와. 너 빨리 집에 와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기도 했고요. 여성 한 씨는요. 이런 생활비뿐만 아니라 자기가 놀 유흥비까지 남자친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동거가 이어지는 1년의 시간 동안 그녀가 뜯어낸 돈이 무려 6천만 원에 달해요. 심지어 이 씨가 이제 살해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란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 통장에 있던 돈 다 자기 계좌로 이체시켰고요. 또 죽은 남친의 카드로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결제합니다. 와 진짜 되게 무서운 여자 같은데 그럼 왜 남자친구 이 씨가 이렇게까지 당했느냐?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씨가 지적장애 3급을 판정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삶에 엄청난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성격이 내성적이긴 했지만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만나기 전까지도 동호회에 참여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어요. 근데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한 후부터 이 씨가 빠르게 변한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빈도도 줄어들었고 아예 아무런 모임도 결국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또 어느 날은 지인들에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안 좋아해서 나는 이제 연락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요, 좀 내성적이고 유약한 이 씨를 이용해서 주변의 관계를 다 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립된 이 씨는 오직 여자친구 말에만 순종하는 말 그대로 노예로 길들여지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동거를 한 이후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이라기보다는 좀 기묘한 주종 관계? 여자친구 이 씨는 게다가 남자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잖아. 네가 비정상이니까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죽고 싶어. 난 너 때문에 너무 불행해.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씨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라면서 내 탓이다, 자신을 탓한 거예요. 앞서 이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기억하시죠? 거기에는 이 씨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메모가 유서는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자신이 여친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가 낱낱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보가 깨워줬는데 안 일어남. 돈을 여보에게 제때 주지 못함. 나는 노력했지만 고친 것이 없음. 이 메모장이요, 마치 어린아이의 반성문 같았습니다. 그런 이 씨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 어느 날 여자친구가 사온 게 있어요. 그게 3단봉이었죠. 사실 2월 4일 첫 폭행 당시에 가해자 한 씨는 남자친구가 사망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날인 새벽 남자친구가 베란다에서 꿈틀거리면서 깨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직 안 죽은 거야? 하더니 추가적으로 폭행을 이어갔죠. 결국에 차디찬 베란다로 옮긴 후에는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는 듯 했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월세를 받으려던 집주인이 방문한 겁니다. 게다가 같은 날 밤에 또 아는 형까지 왔고요. 급한 마음에 한 씨는 남자친구인 척 문자를 했어요. 돈도 보냈고. 근데 이대로 갔다간 의심을 사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한 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2022년 3월 13일 마음을 굳게 먹은 그녀가 향한 곳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경찰서. 제가요, 사람을 죽였어요. 시신은 저희 집 원룸에 있고요. 그렇게 경찰에 가서 자백을 하면서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생각이긴 한데 막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랬다기보다는 어차피 머지않아 걸릴 거 자백해서 감형이라도 받아볼까라는 생각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한편 보통의 연인 사이에서 범죄는 조금 더 신체적으로 우세한 남성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은 완전히 그 반대예요. 그래서 사건을 담당한 경찰 또한 아니 160밖에 안 되는 이 왜소한 여성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굉장히 믿기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한 씨에게 살해 동기를 물었죠. 그러자 아니 그 사람이요 평소에 저한테 거짓말도 하고 막 바람도 폈거든요. 제가 진짜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임신 중이잖아요. 그래서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풀이를 하려고 폭행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임신한 상태다 보니 호르몬 영향으로 선을 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변명인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끝까지 내 범행은 모든 게 다 이 씨의 잘못이다. 애초부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이마저도 다 연극이고 거짓말이었어요. 그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는 그의 전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이 전 여자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헤어진 후에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 주장인 거죠. 게다가 한 씨는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범행의 잔혹성도 너무 심하고 또 3단봉도 미리 사다 놨고 또 무엇보다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다 라는 점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1심에서 25년형을 선고했죠. 여기에 한 씨는 심신미약, 양형 부당을 들어서 항소했지만 여전히 25년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종적으로 2023년 4월에 대법원으로 사건이 갔는데 마지막 판결에서 징역 25년 확정. 그렇게 길고 길었던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 이 씨가 사망한 시점이 2월 11일이에요. 근데 여자친구 한 씨는 자기가 2월 말에 친언니에게 범행 사실 다 털어놓고 그 이후부터는 쭉 언니의 집에서 생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형이 그 집에 방문해서 문자 받은 그날은 3월 10일이에요. 즉, 집 앞에 온 걸 이제 눈치채고 한 씨가 문자 보내고 돈도 보낸 거죠? 그렇다면 2월 말부터 언니의 집에 있었다는 그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자전거의 위치도 계속 바뀌었다고 집주인이 봤고요. 자, 만약에 한 씨가 그녀의 진술과 다르게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다면 거의 한 달 넘게 그 남친의 시신과 계속 동거를 했다라는 게 성립돼요. 베란다 이불 더미에 튀어나온 발이 점점 시커멓게 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한 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씨가 나는 언니 집에 있었다 라고 진술한 이후로는 그냥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입을 다물어 버린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 단순히 금품이 목적이거나 원한, 치정에 의한 살인이 줄을 이뤘습니다. 근데 현대로 올수록 약간 가까운 상대를 쥐락펴락하는 가스라이팅 범죄가 참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악인들이 이 점을 노리고 파고들고 있는 거죠. 상대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철저한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한 씨. 전문가들에 따르면 물리적인 힘이 훨씬 강한 상대라도 계속 정서학대를 하고 통제를 당할 경우에는 이 사람도 놀라울 정도로 무기력해진다고 해요. 즉, 가스라이팅 범죄는 단순히 누가 더 신체적으로 우세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피해자 이 씨 또한 자신이 어떤 행위를 당하는지조차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 고립된 상태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 씨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